미국 400대 부자의 재산을 다 합치면 2조 2,9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소득 하위 60%에 해당하는 1억 8천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아요. 더 충격적인 건 전 세계 상위 62명의 재산이 인류 절반이 가진 재산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문제를 파헤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 피케티죠. 그는 인류 역사 전체를 분석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기 원년부터 1700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인류의 경제 성장률은 고작 0.1%였어요. 1820년까지도 0.5%, 1913년까지도 1.5%에 불과했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3%가 올라갑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었고 지금은 다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100년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1.5%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거든요. 반면에 자본 수익률은 시대를 막론하고 4에서 5%를 유지해 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토지 수익률이 4에서 5%였고 19세기에는 식민지와 부동산이 20세기 후반에는 금융과 에너지가 그 정도 수익을 냈어요. 투자처는 바뀌어도 수익률은 언제나 비슷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률은 항상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계층 이동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거죠. 역사를 보면 불평등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부터 대공황 전까지 이른바 도금 시대라고 불리는 때였어요. 독점 기업들이 등장하고 부가 소수에게 집중됐죠. 뉴포트라는 곳에 가보면 당시 부자들이 지은 엄청난 저택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브레이커스 저택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금으로 장식된 가구들로 가득 찬 이곳은 철도 재벌 벤더빌트 2세의 별장이었어요. 당시 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40%를 차지했고 돈이 정치를 지배하면서 미국은 금권 정치로 물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19세기 후반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신도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부의 편중이 극심해지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 수익률이 언제나 경제의 성장률을 앞서왔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은 인류의 운명처럼 반복되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변수예요. 20세기 중반 경제 성장률이 자본 수익률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빠른 경제 성장과 자본에 부과된 세금 덕분이었어요.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자본 수익에 누진세를 부과해서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과 노동소득을 늘려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겁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임금이 생산성과 함께 올랐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그 관계가 깨졌거든요.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실질 임금은 정체되거나 떨어진 거예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본주의는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일원 한 표 방식이에요.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반면 민주주의는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1인 1표로 누구나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거든요. 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자유로워졌어요. 지주에게 예속되어 있던 농민들이 자유로운 개인이 된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변화였죠. 16세기에 상업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신분 구조가 무너졌고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자본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농민들이 교육받은 도시 노동자로 바뀌었고, 이들은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19세기 말 선거권을 얻은 노동자들은 오로지 이익만 쫓는 자본과 경제 불평등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주장했습니다. 시장이 모든 걸 결정하게 두면 안 되고 정부가 나서서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본 거죠. 실제로 1870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을 보면 자본 비중이 가장 낮고 노동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1940년부터 1980년까지예요. 이 시기에는 소득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분배됐고 경제 성장률도 역사상 최고치인 평균 4%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도 거의 없는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됐죠. 우리는 이 시기를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비교적 공평하게 경제 성장의 열매를 나눠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기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역설적이게도 20세기 인류가 겪은 가장 참담한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1945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월에 영국 총선이 열렸습니다. 7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였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쟁 영웅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의 승리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클리멘트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이 압승을 거둔 거죠.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건 전쟁의 경험이었습니다. 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정부가 자본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노동당 정부는 복지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48년 대선에서 한 언론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알렸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이 당선됐어요. 유권자들을 사로잡은 이슈는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골자로 한 정책이었죠. 유권자들은 이 정책이 공화당 집권으로 물거품이 될까봐 두려워했고 그게 트루먼의 승리로 이어진 겁니다. 이후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지만 뉴딜 정책은 1970년대까지 계속됐어요. 아이젠하워는 공화당 출신이면서도 노조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노조가 산업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극소수 보수 세력만이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고 말했죠. 뉴욕 외곽의 레빗타운은 전후 미국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1950년대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아이젠하워가 가장 보여주고 싶어 했던 마을이기도 해요. 원래 감자밭이었던 이곳은 1947년 주택사업가 윌리엄 레빗에 의해 대규모 주택단지로 변했습니다. 제대 군인들을 위해 저렴한 조립식 주택들을 대량으로 지은 거죠. 레빗타운 집들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 가득했고 집집마다 자동차도 한 대씩 있었습니다. 이후 비슷한 주택단지들이 속속 생겨났어요. 이처럼 풍요로웠던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정부가 자본의 힘을 제어해 주길 원했던 시민들의 뜻에 따라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견제받지 않는 자본주의가 모든 영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대공황을 겪으면서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고 전쟁은 국가와 시장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도 미국과 세계 경제는 대공황의 여파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했어요. 뉴딜 정책을 추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장보다 정치적 수단이 자원 배분의 주된 기반이 되게 했습니다. 정부는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시장의 가치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게 됐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가 현실이 된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 시기 놀라운 경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패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단시간에 탈바꿈한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이 시절을 영광의 30년이라고 부르는데
당시 경제 성장은 혁명적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풍요의 시대라고 표현했죠. 당시 영국 총리 모리스 맥밀란은 이렇게 좋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슬프게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가 총리로 당선되고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레이건과 대처가 주로 공격한 대상은 바로 공동체와 정부였어요. 1917년 7년 한 인터뷰에서 대처는 사회 같은 건 없고 개인 남성과 여성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한 거죠.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균형 예산, 규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개인을 대립시키면서 개인의 자유를 부각시킨 거예요. 이들의 발언은 정부가 더 이상 자본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시대에는 세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노조 가입도 감소했습니다. 1990년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나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정부 통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어려워졌어요. 민주주의는 축소됐고 자본은 통제권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 황금기의 종기의 종말이었죠. 불평등은 다시 심화되기 시작했고 시장의 힘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면서 경제적 보상이 극소수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시민들은 대처 정부나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동의했던 걸까요? 1968년 세계는 기성세대 권위에 저항하는 젊은 세대의 외침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외치며 학생들은 파리, 뉴욕, 베를린, 도쿄 등지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어요. 그들이 요구한 건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였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최대의 가치로 떠오르면서 이를 억압하는 정부는 비판의 대상이 됐죠. 이 시기를 거치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 됐고 인권운동은 새로운 정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어요.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냐 정부의 강요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자유를 원했죠. 한 대학교에서 정부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시대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964년에는 정부가 모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믿는 사람이 60%를 넘었지만 2012년이 되면 그 비율이 19%로 줄어들었어요. 시민 중 80% 이상이 정부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너무 강력해서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그 논리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탐욕을 기반으로 하는데 탐욕이 한계를 넘으면 공동체가 위협받고 자본주의는 몰락의 위기를 맞습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바로 그 예죠. 워싱턴 컨센서스는 끝났고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던 두 번째 실험은 실패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자본주의의 탐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고삐 풀린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 정부에 대한 나라별 신뢰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이걸 나라별 부패지수와 비교해보면 정부 신뢰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가 낮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그렇죠. 유럽 사람들은 정부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많이 신뢰합니다. 정부 신뢰도와 경제적 불평등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정부 신뢰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세금을 내기 전과 후에 소득 수준 차이가 컸습니다. 이건 곧 세금 부과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뢰도가 높은 정부일수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는 불평등 감소로 이어져 다시 정부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정부 불신이 높은 나라에서는 정부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부 신뢰도는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건
급변하는 세상에서 시장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고 느낄 때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서 다시 정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관료주의 정부가 아니에요.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한 정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탐욕을 억제할 힘이 시민들 손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정당 정치 정부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는 선거의 결과로 형성되고 선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건 기본적으로 정당이 하기 때문이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두 기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절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과도한 불평등을 막고 자본주의의 탐욕을 규제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움직이는 건 민주주의예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우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